주식과 외환 시장이 블랙 먼데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금융시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이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한일 경제전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최근 7월 초부터 부각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글로벌 경제에 이제 가장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5월에는 풀리겠지 했던 게 6월로 넘어갔고요. 5월에 거의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 협상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이 미국은 중국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중국은 지켜나갈 것인데 네. 이것을 이 문장으로 담을 필요는 없다. 이견을 보이면서 이제 결렬, 교착 수준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게 지금 8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잠잠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했어요. 예, 저도 어젯밤에 트위터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급작스러웠죠. 예. 수면 밑에 있었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커다란 파도를 일으킨 거고요. 네. 이것이 세계 증시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줬는데 뭐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새벽에 보시면은 뉴욕 증시라든가 나스닥 이 업다운 포인트가 우리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낙폭이 더 컸던 것은 한일 간의 이제 이 불안정성, 불확실성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까지 이제 함께 겹쳐지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시너지가 더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지금 낙폭을 지금 12년 만에 기록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무역 갈등이 함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동안 이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국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시선을 좀 더 확대해서 아시아 좀 금융시장을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중국, 홍콩 증시시장 뭐 계속 연일해서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아시아 시장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공세고 중국이 이제 수세거든요. 네. 중국은 사실 이러한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뭐 위안화 가치 절하 문제가 제일 큰데요. 네.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시아 경제가 여기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 대표적으로는 지금 신흥국 중에 가장 이제 가치 평가가 좋았던 곳이 베트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연평균 성장률 6, 7%를 보이면서 약진하고 있고 이제는 선진국 쪽에서 신흥 무역국으로 이제 그 지위를 좀 공고히 해줘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던 찰나에 아시아의 이제 개도국과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 사드 갈등 이후에 네. 지금 일본은 무역 파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은 한미 FTA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은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으로 우리가 수출 다변화를 하겠다. 제일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위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이제 필두로 해서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아시아는 지난 우리가 1997년에 IMF를 겪을 때도 함께 그 파고에 휩싸였던 이 경향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미중 무역 파장이 아시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는 가장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타격도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반 하락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게 많은 국내 좀 정치권을 필두로 해서는 한일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된 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는 이제 분들도 계세요. 네. 이건 정치적인 해석인데 이건 조금 경우에 어긋납니다. 지금 이 글로벌 경제의 연쇄적인 그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연쇄적인 이 파동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 같고요. 미중 무역의 타격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좀 지정한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한일 지금 경제 갈등 때문에 불확실성, 리스크가 컸었는데 지금 덮친 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은 이 네네.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렇게 되면 네. 중국은 좀 어떤 조치를 좀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25년 만의 일인데 네. 19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번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글로벌화되지 못하고 이제 폐쇄 시장을 막 벗어나는 단계였고요. 그때까지도 공산주의 경제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중국이 대놓고 환율 조작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90년에 동구권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94년도는 상당히 이게 지금 현재의 공정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중국이 미개하던 때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4년에야 중국은 WTO 체제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돈을 이제 외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이제 개방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지정하게 되면요. 미국의 교역 촉진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1년 동안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대외 원조 관련 자금 지원이 모두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국책 지원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민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순수하게 자기 자본을 그렇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곳에 투입하겠느냐. 그리고 정부의 조달 계약이 금지됩니다. 이게 중국의 물건은 미국의 관청이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통화기금, 이 IMF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데 추가 감시 요청의 조치를 취하게 돼서 상당히 다양한 교역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상당히 좀 이제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조치들이 우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가만히 좀 배경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강한 카드를 좀 꺼낸 것 같아요. 정확한 채찍을 들었다 이런 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적으로도 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좀 배치하겠다 계획을 밝히니까 중국이 우리 문 앞에 이런 미사일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과 일본도 잘 선택해라 이런 경고도 좀 하는데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이제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가 네. 최근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전된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거품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고용률도 좋고 지금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미국 내의 성장 지표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통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트럼프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야 이제 시중에 자금들이 많이 유통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지표들이 좋지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때릴 수 있는 큰 고래, 사냥감, 포획해야 될 먹이는 중국이다라고 타겟을 명확하게 이제 꼬집은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수면 밑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인종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호적인 지지층이 백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백인 저소득 노동자들인데 예, 레드넥이라고 불리죠.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중국 황인종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크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지금 좀 이 엉뚱한 사상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문명 충돌론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문명 충돌을 얘기했을 때는 중동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사회가 부딪힐 거란 예언이었는데 지금 엉뚱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타겟을 이제 중국으로 잡고 있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인종이나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이 어떤 그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이제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는데 이런 그 물밑에 깔려 있는 대선 전략 중에서 중국 때리기가 지금 이제 표면화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포치라고 부르는 그 이제 달러당 7위안을 허물어뜨리는 붕괴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략으로 중국 때리게 나섰잖아요. 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금이 이 관세가 올라가면 이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 내에서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관세가 더 경쟁력이 붙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지금 같이 절하하는 전략을 불가피하게 쓰는 것은 네. 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수출 전략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똑같은 달러로 더 높은 가치의 중국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세를 올린 것을 이 위안화 절하로 조금 이제 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인데 지금 관세를 한 10%에서 25%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 절하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제 효과는 약 3% 정도의 이제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 상승폭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네요. 많이 못 미치지만 그것이라도 풀어서 네. 지금 수출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호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목을 메고 있는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쓰기도 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중국이 가장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일전불사의 이제 항전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미중 무역 갈등은 제 생각에는 극적인 타결, 드라마틱한 타결이 오기 전에는 앞으로 수개월 진행이 될 텐데 아시아 국가, 신흥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파산직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펀더먼털에 네, 갖게 될 그렇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MF 트라우마가 있어서 특히 이렇게 외환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1,200원 선이 좀 뭐 돌파가 되면서 많이 불안한데 그 미중 무역 전쟁은 좀 장기화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외환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환율에는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1,200원대로 고착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상승을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중 무역 전쟁이 이 갈등이 몇 개월은 더 지속될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내에도 부메랑 효과가 돌아온다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이 그동안 세계 교역이 진행해 오던 WTO의 방향을 크게 흔들고 있는데 크게 흔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네. 작게 흔들고 있는 게 아베 일본 총리란 말이죠. 그렇죠. 예, 아베 총리 부당성을 우리가 계속 이제 국제 여론전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일본 내에서도 이 노 아베 운동이 드디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따갑게 꼬집고 있는 대목이 아베 총리의 잘못한 점이 정치와 경제를 엮어버렸다는 것이다. 네, 그렇죠. 경제는 이 정치와 엮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역사, 정치, 외교, 안보 문제 때문에 경제의 틀을 지금 흔들고 있으니까 아베 총리는 일본에 큰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네. 이제 일본 좀 진보적인, 중도적인 경제학자들의 지적인데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지적은 더 거셉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 중국에 대해서 채찍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한두 달 안에 해결되기는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냐 크리스마스냐 이 정도를 지금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연내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사드 갈등도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달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일본과의 이 갈등 문제도 아마 이 아베 총리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관측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반기 생각해 보시면 1.1% 상당히 선방했다. 잘하면 이제 2% 이상, 네. 2% 중반대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2%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장 예제 걱정인데, 예. 네. 지금 한 1분 정도 좀 남았는데, 그러니까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 좀 보신다면 짧게 좀 정리하시면 좀 어떨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악재가 겹친 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삼각 파도 하나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이 8.15 정신으로 이제 버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야기가 좀 맞는 것이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보통은 예.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인데 네.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걸 네.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지금 국난입니다. 국난.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파고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네네. 지금 오늘 밤에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한시쿠가 지나가는데요. 정말 이 우리의 몸을 파도에 알겠습니다.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지면에 아주 단단하게 동여매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정말 올 네, 정리해 하반기는 주시죠. 기업의 약진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